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 약함을 이용해 가장 가까운 가족을 짓밟기도 하죠. 평생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아온 김 여사. 그녀의 인생은 아들이 결혼하는 그날부터 지옥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속물이었죠. 김 여사의 낡은 집과 푼돈 같은 연금조차 탐내는 그녀에게 김 여사는 그저 치워야 할 짐일 뿐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지은아, 제발 약 좀 다오.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구나. 지혜는 냉소적으로 어머니, 벌써 몇 번째예요? 병원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며칠만 더 버티세요. 어차피 연금 나오는 날도 멀었잖아요. 밥상 차릴 힘은 있으시죠? 지혜는 시어머니가 화병으로 쓰러지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명품 가방 걱정뿐이었습니다. 남편인 철수는 방관했습니다. 돈 앞에 양심을 판 아들은 어머니의 고통을 외면했죠. 김 여사는 하루하루 죽어갔고 며느리는 그 틈을 타 집 명의를 자신들 앞으로 돌릴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김 여사가 쓰러진 바로 그날 공항에는 한 여인이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김 여사와 똑같은 얼굴, 하지만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여인이었습니다. 40년 전 미국으로 건너가 거대 유통기업을 일궈낸 김 여사의 쌍둥이 언니 엘리자베스 김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가족들이 동생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공항에서 바로 김 여사의 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생이 입원한 병원으로 가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죠. 침대에서 신음하는 동생의 손을 잡으며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읊조렸다. 내 동생을 괴롭힌 대가 그 몇 배로 돌려주겠다. 그녀는 곧바로 변호사팀을 꾸렸고 자신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완벽한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지은아, 내가 탐내는 게 결국 돈이었지. 그렇다면 내가 그 돈으로 너를 파멸시켜 주마. 동생의 옷을 입고 동생의 습관을 흉내내며 나는 내가 가장 갈망하는 막대한 유산이 되어줄 것이다. 다음 날 퇴원한 김 여사를 대신해 엘리자베스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며느리 지혜는 그녀가 시어머니인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김 여사의 행동이 180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혜니 말한다. 어머니, 웬일로 화장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으셨죠? 엘리자베스는 당당하고 도도하게 지은아, 내가 그동안 너무 웅크리고 살았지. 나 사실 미국에 묻어둔 땅이 좀 있거든. 그게 이번에 대박이 났어. 이제 우리 집안 돈 걱정 안 해도 된다. 지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그녀에게 대박난 땅이라는 말은 마법의 주문이었죠. 지혜는 즉시 태도를 바꿨습니다. 무시하던 시어머니에게 굽신거리며 갖은 아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덫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엘리자베스는 지은이 파놓은 함정에 거꾸로 며느리를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짜 증권 서류와 엉터리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해 지은의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지혜는 그 서류들을 보는 순간 이성을 잃었습니다. 수십억 대의 자산이 자신의 눈앞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지혜니 말한다. 어머니, 이 돈 정말 제가 관리해도 되는 거죠?
아버님은 어차피 판단력도 흐리시니까 제가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엘리자베스가 대답한다. 그래, 내가 그렇게 똑똑하니 다 맡기마. 다만 이 돈을 받으려면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담보로 잡고 추가 대출을 받아서 투자해야 해. 그래야 10배로 불릴 수 있거든. 탐욕에 눈이 먼 지혜는 남편 철수를 닥달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친정에서 빌린 돈까지 모두 끌어모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지은이 가져온 그 모든 돈을 하나도 빠짐없이 차명 계좌로 옮겼습니다. 지혜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라도 걸린 줄 알고 이제 모든 재산을 독차지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밤잠을 설치며 행복한 상상을 했습니다. 지은이 말한다. 드디어 끝이다. 이제 이 낡은 집에서 탈출하고 강남에 빌딩 하나 올리는 거야. 어머니는 조용히 요양원에나 모시면 돼. 하지만 지은이 가진 것은 단 한 푼의 가치도 없는 위조 서류와 갚을 능력도 없는 수억 원의 빚뿐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차가운 눈빛으로 며느리의 몰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엘리자베스는 동생의 집을 완전히 장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가져온 최고급 명품 옷들과 보석들을 꺼내 입고 마치 자신이 동생인 것처럼 행동하며 며느리 지혜는 앞에 나타났습니다. 지혜는 평소 보지 못했던 시어머니의 당당하고 세련된 모습에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혜는 의아한 눈빛으로 엘리자베스의 옷차림을 훑으며 어머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세요? 평소엔 낡은 옷만 입으시더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신 거예요? 혹시 어디 나가시나요? 엘리자베스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여유롭게 와인 잔을 돌린다. 지은아, 내가 그동안 너무 웅크리고 살았지? 나 사실 미국에 묻어둔 땅이 좀 있었거든. 그게 이번에 정부 개발지로 지정되면서 대박이 났어. 이제 우리 집안 돈 걱정 안 해도 된다. 너희들이 그동안 나한테 했던 고생 내가 다 보상해주마. 지은의 눈이 탐욕으로 번쩍 뜨였습니다.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그녀에게 대박난 땅이라는 말은 인생 역전의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지혜는 즉시 태도를 180도 바꿨습니다. 무시하고 구박하던 시어머니에게 굽신거리며 곁에 붙어 콧소리를 섞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과장된 웃음을 지으며 엘리자베스의 팔짱을 낀다. 어머니, 그런 좋은 소식을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제가 다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머니 건강 걱정했는지 아시죠? 이제 우리 호강할 일만 남았네요. 엘리자베스는 지은의 손길을 차갑게 뿌리치며 속으로 냉소한다. 그래, 내가 그렇게 우리 집안의 경제를 걱정하니 다 맡기마. 다만 이 돈을 받으려면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담보로 잡고 추가 대출을 받아서 투자해야 해. 그래야 10배로 불릴 수 있거든.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어. 지혜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엄청난 부의 향기에 취해 그녀는 남편 철수를 불러 당장 대출을 알아보라고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역시 아내의 말에 휘둘려 어머니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궁리만 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들의 어리석은 탐욕을 보며 잔인한 계획의 첫 단추를 꿰고 있었습니다. 지은과 철수는 엘리자베스가 제시한 가짜 부동산 투자 문서를 검토하며 밤새도록 행복한 상상을 했습니다. 서류에는 강남 일대의 개발 예정지와 해외 유통망에 대한 허황된 수치들이 가득했지만 눈이 먼 그들에게는 보물지도처럼 보였습니다. 지혜는
철수의 어깨를 흔들며 흥분한 목소리로 철수 씨, 봤어? 이거 진짜야. 어머니가 미국에 계실 때 숨겨둔 재산이 이 정도라니. 우리가 그동안 헛고생한 거야. 당장 집 담보 잡고 대출받아 이거 놓치면 우리 평생 후회해. 철수는 불안해하며 서류를 만지작거린다. 어머니가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예전엔 이런 거 전혀 모르셨잖아. 그래도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인생 역전하는 건데. 그래, 지혜나 내일 당장 은행 가서 대출 알아보자. 엘리자베스는 두 사람의 은밀한 대화를 방 밖에서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생이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며 이 부부가 스스로 벼랑 끝으로 걸어 들어오게끔 서서히 유도했습니다. 다음 날 지혜는 엘리자베스를 찾아와 더욱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지혜는 애교를 부리며 엘리자베스는 앞에 서류를 내민다. 어머니, 대출받을 준비 다 됐어요. 근데 이 서류에 도장이 하나 더 필요하다고 해서요. 어머니 인감도장 주시면 제가 깨끗하게 처리할게요. 엘리자베스는 지은의 손에 들린 인감도장을 바라보며 서늘하게 웃는다. 그래, 가져가렴 하지만 명심해. 이 투자는 너희 부부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거야. 실패하면 돌아갈 곳도 없을 텐데 정말 감당할 수 있겠니? 지혜는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에이, 어머니도 참.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믿고 맡겨주셨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저희는 무조건 성공할 거예요. 엘리자베스는 며느리의 손에 인감도장을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은 지은이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는 도장이었습니다. 지은은 집 명의를 완전히 자신들 앞으로 돌리고 남은 대출금까지 싹싹 긁어모아 엘리자베스가 알려준 유령 계좌로 송금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이제 성공했다는 착각에 빠져 비싼 와인을 마시며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모든 재산이 정리되고 거액의 대출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지은과 철수는 엘리자베스가 약속한 수익금을 받기 위해 거실에 모였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평소보다 더 화려하고 위험 있는 옷을 입고 그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철수는 기대 가득한 표정으로 어머니, 이제 돈은 다 들어갔습니다. 수익은 언제쯤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엘리자베스는 천천히 차를 마시며 말을 잇지 않는다. 너희들 나를 정말 우리 어머니로 생각하긴 하니? 지혜는 당황하며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우리 어머니죠. 왜 그러세요? 사람 불안하게? 엘리자베스는 갑자기 목소리를 바꾸며 차갑게 내뱉는다. 내가 누군지 정말 궁금하지? 엘리자베스는 가발을 벗고 화장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김 여사와 똑같았지만 눈빛은 훨씬 더 강렬하고 무서웠습니다. 지은과 철수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들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치매가 의심되던 시어머니가 아니라 처음 보는 차가운 인상의 억만장자였습니다. 철수는 뒷걸음질 치며 당신 누구야? 우리 어머니는 어디 계시고 당신이 왜 여기 있는 거야? 엘리자베스는 일어서며 지은의 멱살을 잡고 가까이 다가간다. 내 동생 김 여사가 어디 있냐고? 너희들이 쓰러뜨려 놓고 이제 와서 누굴 찾아? 나는 미국에서 온 김 여사의 언니다. 너희들이 내 동생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 탐욕스러운 얼굴을 어떻게 짓밟았는지 내가 다 지켜보고 있었다. 지혜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지난 일주일간 벌였던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재산, 모든 명예, 모든 대출 서류까지 엘리자베스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지혜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제부터가 진짜 복수의 시작임을 알리며 거실을 나섰습니다.
거실에는 빚더미에 앉은 아들과 며느리만이 공포에 떨며 남겨졌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정체를 밝히고 거실을 나가자 집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지은과 철수는 마치 얼음 인형처럼 굳어버렸죠. 하지만 이들의 공포는 곧 금전적 손실에 대한 현실적인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엘리자베스가 건네준 서류들을 다시 살폈습니다. 그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위조된 것임을, 그리고 그 끝에는 자신들이 떠안아야 할 감당 불가능한 빚이 적혀 있음을 확인했죠. 지혜는 창백해진 얼굴로 철수를 흔들며 철수 씨, 제발 정신 차려봐. 우리가 지금 뭘 한 거야? 그 여자 분명 우리 시어머니랑 똑같이 생겼는데 도대체 누구냐고. 우리 집 명의랑 대출금이랑 전부 다 저 여자 계좌로 들어갔단 말이야. 철수는 바닥을 치며 절규한다. 내가 말했잖아. 어머니 건강이 이상하다고. 저런 사람을 함부로 믿고 우리 전 재산을 걸면 어떡하냐고. 이제 우리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지은아.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 철수는 아내 지은을 원망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지난 일주일 동안 며느리의 탐욕을 이용해 완벽한 돈 세탁을 끝낸 상태였죠. 그녀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이들이 스스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자신들의 파멸을 선택하도록 정교하게 설계했습니다. 지은은 갑자기 눈을 번뜩이며 아니야, 방법이 있어. 저 여자 분명히 가짜 시어머니로 우리 집안에 들어온 거잖아. 이걸 경찰에 신고하면 돼. 사기죄로 고소하자고. 하지만 지은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철저했습니다. 지은이 스스로 자신의 손으로 모든 대출 계약서와 증여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강압이 아닌 더 큰 돈을 벌겠다는 탐욕이 빚어낸 자발적인 서명이었죠. 엘리자베스는 법망을 피해 나갈 구멍을 단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지은은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절망뿐이었습니다. 본인의 의지로 서명한 서류이며 투자 수익을 기대한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구제가 어렵습니다. 지은은 미칠 것 같았습니다. 명품 가방을 팔고 그동안 모아둔 비상금을 다 털어도 이자조차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방으로 들어와 지은과 철수를 내려다보며 왜들 그러고 있니? 이제 곧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갈 텐데 짐은 좀 챙겨야 하지 않겠니? 아 참, 이 집도 이제 내 것이나 다름없구나. 동생 대신 내가 명의를 넘겨받기로 했거든. 지혜는 엘리자베스의 다리를 붙잡으며 어머니,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평생 힘들게 사신 거 아는데 저희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제발 이 빚만이라도 어떻게 해주세요. 엘리자베스는 냉혹하게 지은의 손을 뿌리치며 욕심? 아니 이건 욕심이 아니라 내 그 더러운 본성이야. 내 동생이 피를 토하며 누워있을 때 너희는 병원비가 아까워 눈치나 보고 있었지. 너희들에게 동생은 가족이 아니라 돈이었을 뿐이야. 이제 그 돈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껴봐. 지은과 철수는 엘리자베스의 단호한 모습에 기가 꺾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집 안에서조차 숨죽여 지내야 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매일 아침 지은에게 집안일을 시켰고 며느리가 그토록 혐오하던 낡은 집을 다시 청소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 자신들이 시어머니에게 했던 행동을 그대로 돌려받게 한 것이죠. 철수의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했고 지은의 친정에서도 이들의 파산 소식을 듣고 등을 돌렸습니다. 남은 것은 차가운
빈집과 쌓여가는 독촉장뿐이었습니다. 지혜는 이제 식당 설거지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 뒤에 숨어 시어머니를 착취하던 화려한 시절은 끝났습니다. 철수는 술에 취해 돌아와 지은에게 소리친다.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시키는 대로만 안 했어도 이 지경은 안 됐어. 이제 우리 인생 끝났어. 지혜는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며 나도 몰랐어. 저 여자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몰랐다고. 이제 어떡해. 정말 죽고 싶어. 그때 엘리자베스가 현관문 앞을 지나며 나직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란다. 이제야 조금은 내 동생의 마음을 이해하겠니? 지은과 철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이 어떻게 자신들을 파괴했는지 그 처절한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단순한 파산이 아니라 그들의 자존감과 미래까지 철저히 짓밟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지은과 철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대한 아파트도,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외제차도, 심지어는 카드 한도까지 모두 막혀버린 상태였죠. 세상 모든 것이 그들을 등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마치 연극의 관객처럼 그들의 몰락을 즐기며 집안 곳곳에 남은 그들의 흔적을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지혜는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엘리자베스는 앞에 무릎을 꿇으며 어머니. 아니 언니 제발 부탁드려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빚더미에 앉아 사는 게 무슨 지옥인지 이제 알겠어요. 조금만, 정말 조금만 도와주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희가 어머니 평생 모실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엘리자베스는 차가운 식은 눈으로 지은을 내려다보며 용서. 내가 내 동생에게 했던 짓들을 생각하면 용서라는 단어는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지. 넌 처음부터 가족을 돈으로 받고 그 돈의 노예가 되어 스스로 파멸의 길을 선택했어. 내가 너희를 망친 게 아니야. 너희 그 썩어빠진 탐욕이 너희를 망친 거지. 철수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엘리자베스를 향해 삿대질한다. 이 사기꾼 같은 여자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당신이 우리 재산 다 빼앗아 갔잖아. 법대로 해.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엘리자베스는 비웃음을 터뜨리며 그래, 고소해라. 하지만 기억해. 내가 그 모든 계약서와 서류를 작성할 때 너희가 직접 내 손으로 서명했다는 걸. 그건 사기가 아니라 너희 탐욕스러운 투자가 실패한 것뿐이야. 법은 결과만을 볼 뿐 너희 비참한 사정은 보지 않아. 지은과 철수의 비명 섞인 절규는 차가운 벽을 맞고 되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철수는 분을 이기지 못해 식탁을 발로 찼지만 오히려 자신의 발등만 찍고 말았죠.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서로를 향한 원망과 매일같이 쏟아지는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뿐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더 이상 그들과 대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이 집에서 당장 나가야 할 불청객일 뿐이었죠. 지은과 철수가 몰락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대는 동안 엘리자베스는 요양병원에 있는 동생 김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오후의 햇살이 김 여사의 창백한 얼굴 위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조용히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동생의 손은 지나온 세월만큼이나 거칠고 말라 있었죠. 엘리자베스는 목소리가 젖어 들어간다. 동생아, 이제 다 끝났다. 내 평생을 갉아먹던 그 악연들이 이제 내 삶에서 영원히 사라질 거야. 너를 괴롭혔던 것들, 너를 울게 했던 것들, 내가 전부 다 치워버렸다. 김 여사는 희미하게 눈을 뜨며 엘리자베스를 바라본다. 언니 정말 고생 많았어. 나 하나 때문에 언니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래도 내 아들이, 그래도 내 며느리가. 엘리자베스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아니, 걔들은 이미 아들이나 며느리가 아니야. 타인보다 못한 기생충이었지. 넌 이제 가족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서 내 남은 생을 오직 너 자신만을 위해 살아야 해. 내가 미국으로 데려가서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해줄 거야. 김 여사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아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돌아온 것은 화병과 고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언니의 손길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에게 진정한 가족은 탐욕스러운 아들이 아니라 40년 만에 돌아와 묵묵히 자신의 곁을 지켜준 언니였습니다. 김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언니, 이제 나는 정말 자유로운 거겠지? 엘리자베스는 동생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그래, 자유야.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잃을 게 없으니까. 잃어버린 것은 오히려 그들이 다 잃어버린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평생 뼈저리게 후회하며 살 거야. 결국 지은과 철수는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살던 고급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갔고 모든 집기는 압류되었습니다. 지은은 길가에 짐 가방을 하나씩 든 채 텅 빈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남편 철수는 대꾸 한마디 없이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강남의 빌딩을 꿈꾸던 부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모르는 불황자가 되었습니다. 지은은 울음을 터뜨리며 철수의 옷깃을 잡는다. 철수 씨, 우리 정말 이제 어떡해? 친정도 친구들도 다 우리 피해서 연락도 안 받아. 갈 곳이 없다고. 철수는 지은의 손을 무심하게 뿌리치며 갈 곳이 없긴 왜 없어? 내가 그렇게 돈 좋아하더니. 이제 돈 실컷 구경하러 가야지.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어머니한테 잘하자고 했으면 이런 일 없었어. 지은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린다. 내가 다 했어? 당신은 뭐 했는데? 어머니가 아프실 때 병원비 아깝다고 투정 부린 건 당신이잖아. 우리는 둘 다 똑같은 괴물이었어. 이제 와서 누구 탓을 해? 두 사람은 길거리 한복판에서 서로를 향해 삿대질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혀를 찼지만 그 누구도 그들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탐욕이라는 미명 아래 똘똘 뭉쳤던 그들의 관계는 돈이 사라지자마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습니다. 그 시각 엘리자베스는 병원에서 퇴원한 동생과 함께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한국을 뒤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동생의 인생에 새로운 빛을 찾아주기 위해 그녀는 가장 화려하고 밝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지은과 철수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골목길에서 서로를 향한 증오만을 남긴 채 그렇게 잊혀진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탐욕이 낳은 비극은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철저하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제 지은과 철수의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화려했던 강남의 삶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매일같이 문을 두드리는 채권자들의 고함만이 이들의 하루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떠난 뒤 그들이 쥐고 있던 마지막 희망인 미국 부동산 투자 서류가 완전한 위조품임을 알게 된 순간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수십억의 수익이 아니라 수십억의 빚을 보증한다는 차용증뿐이었기 때문이죠. 지은은 벽을 긁으며 광기 어린 눈으로 이게 다 뭐야? 이게 다 가짜라고?
아니, 그 여자가 분명히 내 앞에서 사인하라고 했잖아. 그 여자가 억만장자라고 했단 말이야. 우리가 저 사람한테 속은 거라고. 철수는 바닥에 널브러진 컵을 내던지며 누가 속였어? 당신이 눈이 멀어서 날 닥달했잖아. 저 여자가 우리 어머니인지도 확인 안 하고 돈 냄새만 맡고 달려든 건 당신이었잖아. 이제 와서 누구 탓을 해? 우리 인생 끝났어. 집도, 차도, 직장도 다 압류당했다고. 부부는 서로를 향해 삿대질하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밤낮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과거 시어머니를 하녀 취급하며 웃고 떠들던 거실은 이제 서로의 죄를 덮어 씌우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혜는 친정집에 손을 벌리려 했지만 이미 파산 소식이 퍼진 친정에서는 수신 차단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철수는 회사의 횡령 의혹으로 고소를 당해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졌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고립된 섬처럼 서로의 분노를 먹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지혜는 울음을 멈추고 차갑게 철수 씨, 우리 이혼하자. 당신 밑에선 아무것도 안 남았어. 나도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철수는 어이없다는 듯 냉소하며 이혼! 이 빚더미를 나 혼자 다 떠안으라고? 넌 법적으로 공동 채무자야. 이혼해도 소용없어. 우리 같이 죽는 거야. 너랑 나. 이 지옥에서 끝까지 같이 가야지. 탐욕의 끝에서 만난 것은 동반자가 아니라 서로의 목을 조르는 적분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떠나며 남긴 마지막 말인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이들의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동안 남을 짓밟고 쌓아 올렸던 탐욕의 탑이 무너지며 자신들을 덮치는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은과 철수의 삶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제는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자 두 사람의 기세도 꺾였습니다. 어느 날 밤 지은은 먼지가 쌓인 낡은 안방에서 시어머니가 평소 사용하던 손때 묻은 경전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가 평생 아들과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 매일같이 써 내려간 기도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혜는 기도문을 읽으며 손을 떨기 시작한다. 우리 아들 지은이 배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내 낡은 방도 좋으니 아이들이 넓은 집에서 웃으며 살게 해주세요. 지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구박했던 시어머니는 자신이 아픈 몸을 이끌고도 아들, 부부의 앞날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그동안 자신이 행했던 악행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를 몰아세우고 아픈 몸을 방치했던 기억들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습니다. 지혜는 철수의 등 뒤에 대고 울먹이며 철수 씨, 우리 진짜 괴물이었어. 어머니는 우리를 저주한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고 계셨던 거야. 우리가 어머니를 죽인 거야. 어머니가 쓰러지신 그날 우리가 병원비 아깝다고 투정만 안 했어도.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쉰다. 나도 알아. 언젠가부터 내가 어머니를 내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 그저 돈 많은 분이 일찍 돌아가시기만을 바랐던 내가 사람이 아니었어.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 참회는 너무나 늦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사죄의 의미가 있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파멸의 열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참회는 오직 그들의 가슴 속에서만 메아리칠 뿐. 세상은 여전히 그들에게 차갑게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을 넘은 자들이 치러야
할 혹독한 대가였습니다. 몇 년 뒤 해외의 한 조용한 휴양지. 햇살이 눈부시게 비치는 정원에 엘리자베스와 김 여사가 앉아 있습니다. 김 여사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고 언니와 함께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아들의 안부를 걱정하며 눈물 짓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미소 지으며 언니, 고마워. 내가 그곳에서 계속 살았더라면 난 정말 말라 죽었을 거야. 언니가 내 인생을 다시 찾아줬어. 엘리자베스는 동생의 어깨를 토닥이며 아니야. 내가 스스로 강해진 거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희생당하는 삶을 살지 않아. 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하지도 않구나. 한편 한국의 한 외곽 마을. 낡은 원룸에서 하루하루 노동을 하며 빚을 갚아가는 지은과 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함께 살고 있지만 과거의 화려함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지만 이전과는 조금 달라진 모습입니다. 비록 빚더미에 앉아 있지만 이제는 서로를 탓하는 대신 작은 도시락을 나누어 먹으며 위로를 건넵니다. 지혜는 철수에게 숟가락을 건네며 철수 씨, 밥 먹어. 오늘은 일당 좀 더 받았어. 우리 빚 다 갚을 때까지만이라도 이렇게 살자.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어머니께 갚지 못한 효도 이렇게라도 숙제하며 살게. 철수는 지은의 손을 잡으며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예전처럼 돈에 미쳐서 살지는 말자. 이게 다 우리가 뿌린 씨앗의 결과니까 달게 받자. 두 사람은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복수는 며느리의 파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인간의 본성을 찾아가게 만드는 혹독한 교육으로 이어졌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길을 잃었던 두 영혼이 비로소 빈털터리가 되어서야 비로소 사람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죄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